아,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한반도 평화의 좌표는 어디인가 라는 그러한 강의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지금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의 노력, 저는 그것을 한반도 평화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또 그 이유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어떤 또 중단하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 강의의 구성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 국제정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전반기에 시작됐던 한반도 평화 대전환, 그것의 배경, 선택, 또 목표는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8년 7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한반도 평화 대전환의 과정,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동시에 친전이 중단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런 평화 대전환의 과정과 친전 중단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대전환은 어디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정치 상황이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전통적인 안보라는 것과 신안보, 새로 등장한 여러 가지 비전통적인 안보 요소들이 혼재를 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인 안보라고 그러면은 군사력과 경제력 위주로 생각하는 안보거든요. 그 안보에 이미 길들여져 있고, 또 강대국들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추구를 하는 강대국 정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그걸 이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 외에 환경 변화, 여러 가지 온갖 이제 문제들, 비전통적인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이 아닌 분야의 여러 가지 위협들, 우리의 어떤 인간 안보 자체를 또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통적 안보 분야만 우선 거기부터 생각을 하자면은 여러분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강화돼서 지금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강대국 정치하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중국이 부상을 해서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럼프 여러분 시대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 무역전쟁. 근데 그 핵심은, 무역전쟁의 핵심은 기술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술 표준을 앞으로 누가, 어느 나라가 그것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기술 헤게모니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군사안보 분야 문제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부딪힌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마치 중상주의 시대의 부국 강병책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데올로기와 이 정권의 체제의 성격을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여러분 많이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이렇게 부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공산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산당 이데올로기 자체를.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지금 최근에 민주주의 동맹 강화 이런 게 전부 이제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 또 이런 자본주의 이렇게 결합된 미국이 말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이런 대결을 하고 있어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냉전적인 요소거든요. 옛날 여러분 냉전 때 이데올로기가 부딪혔지 않습니까? 단순한 부국 강병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국에서 두 개의 1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1년에 이제 먹는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다는 소강사의 완성, 그리고 2035년까지는 미국을 따라넘는 현대 사회주의 완성. 이건 경제를 다 이미 어떤 그런 액으로는 따라잡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로 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을 하고 또 최대의 군대를 현대화하는, 그래서 강군몽을 2035년까지 갖는다. 2049년 중국 국가가 창설된 100주년까지 해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완성한다. 이게 완전 중국식 사회주의를 전 세계의 모델로, 하나의 정치 모델로 본격적으로 확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체제 싸움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중국 지도부가 그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것에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미국이란 서구 자유민주주의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 한반도 정치 굉장히 어렵죠. 특히 여러분 강대국 정치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강대국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나라, 그리고 약소국은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강대국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대국 정치의 현실주의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한미군 철수 여러분 그 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주한미군을 축소한다, 철수한다 했을 때 우리 정부하고 여러분 사전 협의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미 답을 제가 드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주한미군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문제에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강대국 정치의 모습이고. 그런데 싱가포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 트럼프가 약속을 한 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행하지 않는 게 두 가지였어요. 공식적으로 북미 공동 선언에서 4가지 주고받게 한 것 외에 여러 가지를 토론하고 논의를 하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만 구두로, 그게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아주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우리가 놀랐던 것은 한미 군사연합훈련 그러면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면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미 양 군대가 국가적인 약속으로서 힘을 합해서 북한에 대항해서 하는 훈련인데, 그 훈련을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그 협상장에서 김정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놀랐거든요. 그게 이제 강대국 정치의 모습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모든 분야에 깊숙이 우리 어떤 실존적인 그런 것과도 관련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에요. Social distancing, physical distancing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뭐 1.5m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 정치적 동물인데 그것을 거리를 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다 보니까 그러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은 하고 계시지만은 그 의미가 엄청난 사회 정치적인 동물인 우리의 어떤 그런 실존의 모습을 제한하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안보하고 이런 비전통적인 안보가 혼재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대국들이 일단 전통적인 안보, 군사 경제 문제에 서로 패권을 경쟁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인류 전체의 어떤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코비드-19 팬데믹 같은 게 일어서면은 서로 강대국들이 협력을 해서 리더십을 구사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질 않는 것이 우리 모습인가 봐요. 국가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익숙한 그러한 지정학적인, 전통적인, 군사안보적인 그런 것에 온갖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가 거기에 조율이 돼서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신안보로 이렇게 위협으로 등장하는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것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과연 국제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게임 체인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또 생각들을 하는데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지정학적인 거 이런 뭐 그걸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안보하고 또 새로 그런 전통적인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를 같이 일으키면서 혼재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고 그게 혼재해서 계속 헷갈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안정성과 우리 자신의 보호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이 문제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파괴, 관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이런 지금 수준까지 우리가 와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이 지구를 우리한테 인류한테 하나 청지기로서 잘 보호하고 또 잘 이용을 하고 그렇게 후손에 잘 이걸 보존해서 넘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결국은 서구 문명이 잘못된 길을 걷다 보니까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지구 어떤 인간 문명의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제가 길게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한반도 평화 대전환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공동선언에 이르는 그 전반기 이때 한반도 평화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우리는 분단 76년 올해가 이제 정전체제, 정전체제는 전쟁체제거든요. 적대체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체제 68년 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 여러분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참 특히 하반기에 전쟁 위협이 고조됐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쟁 위기가 아니었어요. 핵전쟁 위기였어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고 계셨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쭉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2013년 봄 3, 4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합훈련 시기에 사실은 제1차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핵전쟁 위기의 그 과정 성격에 대해서 한 70페이지 되는 어느 한 책 속에서 거의 70페이지 되는 그걸 자세히 기술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 분들이야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이 하반기에 두 번째 핵 위기가 사실은 당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ICBM 미국 본토를 전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이게 정상 각도로 발사한 건 아니고 물론 고각 발사를 했죠. 만일 정상 각도로 미국 본토에 쏘았다면 전쟁이 이미 나버리는 거고요. 또 남태평양하 어느 정도로 미국을 피해서 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전쟁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걸로 봅니다.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도 고각으로 이렇게 쏘았던 그런 거고요. 그때 이제 또 수소탄 실험을 해서 성공했는데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탄의 17배 정도 능력 강력한 그러한 수소탄이었다는 걸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이 매티스 국방장관인데 그분이 나중에 증언하기를 7월달 화성 14호 ICBM 14호가 발사되자 그때부터 거의 이분이 옷을 갈아입질 못하고 계속 그 이후로 계속 마치 주인 전시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편히 잘 주무셨을지 모르지만 전쟁 위협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화하게 되면은 미군들을 투입해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죽여야 되는 이게 이제 이 위협 두려움에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이제 조금 전 표현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미국 대북 정책의 딜레마는 뭐였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대의 압력과 개입이라겠지만 개입은 뭐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으니까 이제 최대의 압력인데 그것은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제재를 이제 가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최대의 압력을 가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점점 제재를 강화하고 그래서 북한이 손들고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썼던 표현들이 그 당시에 fire and fury 대통령이 직접 썼잖아요. 화염과 분노, 그 다음에 locked and loaded 미사일을 북한에 락트하고 그러니까 총조준을 하고 loaded 미사일을 장전해 놓고 언제든지 쏜다. totally destroy 완벽하게 북한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락켓맨 여러분 락켓맨 이런 말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이제 쓰니까 뭐 북한 쪽에서는 뭐 늑다리 미추광이 뭐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말 차원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 쪽에서 고백하기를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 강경하게 썼던 이유는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손들고 나오기를 바래서 점점 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ICBM 더 강화하고 또 수소탄까지 쏘고 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미국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미 본토까지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거기에 도달하는 그러한 군사안보적 위협을, 이게 실질적인 위협은 아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협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위협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아주 그 CIA 쪽에서 아주 그 비밀 작전, 거기는 항상 거기 그 인물들 제거하는, 최고지도 제거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온갖 것을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군사력을 사용해서 뭐 당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뭐 좀 과장하다면 매달 한 번 정도씩 가서 계속 회의하고, 또 그 트럼프 가까이에서 어드바이즈하는 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항공모함 3대 아니면 2대 정도를 이 동해 쪽에 이렇게 또 우리 뭐 한반도와 일본 해역 전구로 갖다 배치를 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북한의 주요 시설을 한 100개 아니면 50개 이것을 동시 공격하면은 북한의 어떤 이제 반격 능력, 그러니까 이 그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코피 작전이라고 알려진, 이제 국방부에서는 항상 시나리오를 언제든지 5, 6, 7, 8개, 뭐 10개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당시에 국방부 보좌관을 했던 거기 미국 거기 그 장군 출신 그 양반은 굉장히 군사적 수단 사용을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던, 달리 말하자면은 핵전쟁 위협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강했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난리를 겪으면서 이제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이 됐습니다.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거기 그런 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집무실 책상에는 핵 단추가 있다. 그러니까 1월 2일 날 트럼프가 뭐라고 트위터로 트윗을 했냐면은 내 책상에는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더 크고 bigger and more powerful한 핵 단추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은 it works. 이것은 작동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제가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항상 분석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정치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어린애들을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단추를 누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보고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사실은 이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 다 그런 충격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2017년 말까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면서 신년사에서
어떤 식의 태도 변화를 보이냐면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핵 억제력을 이제 갖게 됐기 때문이다. 전쟁 억제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키고 평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민족적 경사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렇게 남한도 북한을 이렇게 서로 잘 협력을 하고 거기도 이제 국가 창설 몇 주년 뭐 이렇게 하면서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하면서 회담을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평창 올림픽 때요 누가 왔어요? 김여정 왔죠. 그 다음에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누구죠?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예? 예, 김영남, 명목적인 국가원수. 예, 그분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를 하고, 그러고 이제 북미 간에 회담할 의사가 있다, 관계 개선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김여정은 당시 김정은 특사로 왔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관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2018년부터. 그 뒤에 갑자기 왜 김여정이 관장을 시작을 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2018년 바로 들어서자마자 우리 남한에 특사로 오면서부터 그것을 관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 이 정보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최고 책임자 다음에 고위 책임자가 왔어요. 거기 그 선수단하고 같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정원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국 CIA의 그 한반도 정책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장하는 책임을 맡게 된 그 한반도 센터장,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나고 또 평창에서 만나고.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나아가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받은 인상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우리가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대전환은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평화가 이렇게 진전되는 모습이 이제 생겨났고, 물론 그 전에 2017년 7월에 북한이 ICBM 화성 14호를 쏜 바로 며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신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북한한테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다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전혀 2017년에 그게 전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가 2018년에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쟁 억제력을 갖고 핵 억제력을 갖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로 나간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그것에 진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자기들이 주동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북한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국가로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시작했고, 그것에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중국이 화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다양한 여러 줄기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그런 분야의 줄기들이, 물줄기들이 따로따로 흐르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이걸 완전히 이게 하나로 합류가 되면서 어떤 식의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를 불확성이 크지만은 굉장히 그 변화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통 굉장히 이 획기적 이제 아주 역사적인 시점, 크리티컬 정처라는 식의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크리티컬 초이스, 그런 전기적인, 획기적인 그러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2018년에 왔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평화 프로세스라는 우리 사회에서 또 정부 위주로 쓰고 있는, 우리 사회가 또 쓰고 있는 그 표현 대신에 평화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이제 영어 어떤 개념인데, 칼 폴라인이라는 사람이 1944년 2차 세계대전 바로 끝나기 1년 전 1944년에 무슨 책을 썼냐면은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인 연환. 이 책이 아주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만은 아주 클래식한 그러한 고전적인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중세가 끝나고 소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기에 마켓, 이 시장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 사회는 이제 영국을 말합니다. 영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과의 관계, 인간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내고 강화해주는 법과 제도, 모든 아이덴티티, 문화,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맞춰져서 가면서 그때 대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게 지금 현재까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양극화 현상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자체의 기반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도 계속 그냥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켓이라는, 이미 그 시대에 영국에서부터 대전환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이디어와 가치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17년을 겪고 2018년을 대전환을 하면서 바로 이 Great Transformation, 대전환이라는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란, 지금 현재는 전쟁, 적대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 법률, 정책, 문화, 이런 것들을 지배를 하고 당연한 것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라는 개념이, 피스라는 개념이 그 자리에 마치 마켓처럼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의 어때요? 인간관계,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정책, 우리의 법과 제도, 우리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맞춰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하노이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미 2018년에 그 대전환이 시작됐고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중단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한반도 평화 전 대전환이 이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냐, 끝나버린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게 벌써 제가 결론을 지금 이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평화 대전환. 근데 요새 정치권에서도 보면 대전환 이런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폴라이니가 말하는 그 대전환의 의미를 인식을 하고 쓰고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평화대전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창립회의 때 제가 잠깐 그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 자신이 누군가, 우리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 그 자기 이해가 바로 정체성의 핵심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평화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평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데 왜 적대적 전쟁 정체성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또 행동을 해? 그건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은 사실은 평화 대전환의 마지막,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화 형성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당장은 그게 생겨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대장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느냐? 한반도 평화 대전환도 그렇지만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어떤 큰 변화, 역사적인 시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하게 될 때는 항상 불가피하게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 기득권 세력하고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 생사의 싸움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을 뺏기고 이익을 찾고 뭐 이런 이 어떤 파워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에서 그 기득권들, 미국의 어떤 강대국으로서 그것을 만들어 왔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부에서 일하는, 백악관과 정부에서 일하는 대북 강경파들, 이 사람들,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언론, 또 의회, 학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 똘똘 뭉쳐서 이 변화, 2018년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집는 노력을 시작했고, 마지막 가서 하노이에 가서 그걸 뒤집는 데 성공을 하는, 이 과정에서 보듯이 항상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하고 변화시키는 세력하고 그 싸움이 너무 생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은 이미 제 강의 틀은 다 이야기를 드린 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것이 중단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나눠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남북관계는 여러분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특수한 관계, 그런 민족 관계로 이렇게 잠정적인 그런 관계로 민족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북한은 한반도라는 어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의 단일한 장,
단일한 국가, 단일한 민족, 단일한 영토, 이것을 서로 분단을 통해서 나눠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가치와 이념과 자기의 체제로서 이 전체를 만들어 보려는, 통일을 하려는 그런 본능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형성을 하는데 민족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싶은, 그것은 아직 미완이잖아요. 단독 국가들, 분단 국가들은 남쪽 북쪽에서 각각 만들었지만 단일한 통일 민족 국가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북과는 항상 이 자기식으로 통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진 그러한 국가 형성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태들이 경쟁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협력도 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자기 뜻을 펼치기가 어려웠을 때, 즉 힘이 많이 상대적으로 빠졌을 때, 그랬을 때 서로 비등비등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계속 대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협력을 해서 같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민족 이익을 찾자, 이런 합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통계로 보면은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내놓았을 때 그 예산안 규모가 아주 우리보단 작지만은 거기에 이제 우리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제 규모를 할 때 지금 올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의 경제 규모의 거의 5% 이하로 지금 나와 있고, 군사비도 5%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사비. 그러나 이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당연히 크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련 멸망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유럽에서, 동유럽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이라든지 우리 남한 김영삼 대통령까지 북한은 저건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붕괴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붕괴 포위를 당해서 소위 피포위 의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용했던, 그러면서 붕괴 위협에 처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이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이라고, 이건 북한이 쓴 표현이고 제가 쓴 표현인데요. 북한의 당시 상황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의 틀로서, 분석의 틀로서 제가 이제 학자로서 쓰고 있는 표현이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전쟁과 평화 문제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경제 문제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쟁과 평화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겠어요? 북한이. 결국은 남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일을,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예를, 강대국의 정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루고 하는데 남한을 제외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하고만 하는,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해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쟁과 평화 문제에 결국은 남한이 그 협상에
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군에 대해서 남한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자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한미연합사, 미국 장성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우리 남한군의 전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과 평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지금 정전체제 현재 지금 68년째입니다만은 이 전쟁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어떤 그 어프로치랄까 그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워싱턴으로 가기입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미국과 직접 협상, 양자 협상을 통해서 전쟁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협상, 정전 체제를 해소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 정치를 하는, 강대국 멘탈리티를 가진 이 강대국이 약소국이 우리 회담하자. 우리 이 문제 중요하니까 너희들하고 회담이 필요하다. 회담하자. 그러면 회담에 나갑니까? 회담에 안 나가죠. 이건 불가피하게 저쪽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나 정책이 우리한테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위협이 된다 할 때 회담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해왔지만은 그게 잘 직접 양자 회담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의 회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프로치로서 남한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기, 그게 바로 2018년 전반기에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전쟁과 평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판문점 선언, 그걸 또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결국은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합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통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9월 평양 선언을 이제 합니다만은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아까 그 기득권들이 이렇게 뒤집기를 하면서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게 설득을 하죠. 김정은에게 너희들이 영변을 포기를 해봐라. 영변을 완전히 영원히 전체를 포기를 해라. 그러면 미국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을 해서 김정은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남한의 그 설득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하노이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게 이제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도대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란 게 뭔가, 한미동맹이란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가, 과연 남한이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그 이전에 판문점 공동 선언이 제대로 바로 이행이 7월부터 돼야 되는데 이행이 제대로 잘 안 됐거든요. 우리는 또 미국의 어떤 북미 간의 협상의 결과를 보면서 해나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도대체 너희들은 한반도 국가로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왜 할 수 있는 일을 이행을 하지 않느냐 식으로 계속 하노이 이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하노이가 실패를 하면서 이제 북미 관계가 끊어지면서 남북 관계도 동시에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 동시에 잃게 됐다라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판문점 선언,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남북 군사 합의서는 참 대단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군사 합의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볼 때 북과 남은 미안합니다. 이건 여기 북한 쪽을 잠깐 제가 이렇게 동시에 남한 거하고 하면서 오른쪽에 북한 써 있는 것을 어떻게 눈이 먼저 그쪽을 보게 됐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판문점 선언.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9.19 군사 합의서는, 이 두 가지 선언은 정말 금자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전반기에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반도 주인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운전자로서, 우리가 드라이버로서 끌고 나간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 합의를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걸 이행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에 우리는 한반도 전쟁과 평화 문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 무슨 행복, 해피니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런 문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영향이 오는 문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제외돼 버리는, 배제되는 상황을 맞게 됐어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시기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한반도 주인으로서, 우리가 운전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운전자로서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우리는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미국과 북한이 양자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구조적인 배제 상황.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내세운 것이 어때요? 무슨 이론이었어요? 소위 주장이었어요? 북미 중재자론. 북미를 중재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미 양국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북미 양국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설득해 나간다. 이게 이제 중재자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돼요. 그 자리에 없는데. 마치 여러분, 이 한말에 우리 국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청일 전쟁도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요. 러일 전쟁도 우리 해역에서 벌어지고,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일제시대 또 맞게 되고 분단도 되고,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수많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분석학자들로부터. 그런데 단 오브돌프라는 워싱턴 포스트 도쿄 서울 지국장이라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단 오브돌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두 개의 코리아, 투 코리아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평가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그 평가가 바로 내가 생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평가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니까 최근세사를 이야기하겠죠. 최초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일을 우리 손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 이것이 6.15 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의라고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 그 핵무기 핵 위협 전쟁을 겪는 그 엄중함을 겪고 그 난리통을 겪은 다음에 2018년부터 판문점 선언하고 온갖 거 우리가 애를 쓰고,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서 양자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면서부터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미리 몰랐던가?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더구나 한미 관계라는 것이 어떤 힘의 차이가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도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작권도 우리 군대에 대해서 없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한반도 국가다. 우리는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그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하고 나갔어야 돼요. 이 국제적인 이게 강대우 정치라든지 북미 관계를 안다면, 우리 특히 전작권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게 돼서 결국은 이제 하노이에서 또 이제 모든 게 끝나다 보니까 이제 중재론도 끝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촉진자론, 한반도 평화 촉진자론. 촉진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왔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정치하려고 그러고 누구나 다 정책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 누구나 다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참 굉장히 참 두려운 일이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남북 간에 그동안에 진행된 걸 보면서 해왔고요. 그 다음에 북미 관계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북한과 미국 사이, 또 우리가 관계되는 한미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계되고 한미 동맹이고,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가장 크게 이제 한미 간에 항상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 중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그 문제를 북한 핵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핵은 포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주고받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핵이 없더라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소위 협상의 목적인데, 그러면 뭘 받아내야 돼요? 평화체제도 받아내야 되고,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도 받아내야 되고, 경제협력도 받아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평화체제 하려면 그 앞단계로서 종전선언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핵 문제, 거기 이제 미사일까지 해서 미사일 문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라고 부르지만, 북한 쪽에서는 종전 문제, 평화체제 문제, 관계 정상화 문제, 경제협력 문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그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엉망이고 정신이 헷가닥 하면은 그게 항상 그 정책 목표하고 정책 수단이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이 제대로 일관성도 없고, 그러면서 정책 목표를 결국은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싱가포르 북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도 그러고요.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일본 NHK 월드 그 영어 방송으로 하는 거기 전 세계에 이제 나가는 NHK 월드라는 곳에서
워싱턴에서 그걸 가지고 좀 이 대담을 하자고 해서 일본 대표, 미국 대표, 뭐 대표라고 하면 이제 전직 이제 거의 거기에 다뤘던 그런 관료, 그 다음에 분석가. 근데 이제 남한에서는 어떻게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한 5분 동안 자기 생각을 싱가포르 합의대에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합의에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핵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이 평화 체제 관계 정상화 뭐 등등 이걸 주고받기를 했지만은 김정은이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잘못 오도를 하고 있다. 아니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또 시간벌이를 하면서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벌써부터 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김정은이 협상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는 뜻인데 협상을 통한이란 말을 언론이 쓰지를 않는다. 아니 협상이 주고받기 협상을 하면서 싱가포르 합의도 그러고 이행 과정도 주고받기를 합의한 것을 이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서로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서로 이익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이 잘못되면은 비핵화를 못하는 것인데 김정은의 말은 협상을 통한 그 표현을 안 썼지만은 이미 협상 과정에 들어가서 싱가포르 합의도 이루는 거고 앞으로 이행 과정도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이 협상을 통한이란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걸 잊지 말고 이렇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완성해야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협상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협상에서 뭘 이뤄내려고 하느냐? 이뤄내기 위해서 쓰는 정책 툴, 정책 수단은 뭐냐? 정합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 대전환이고 평화 프로세스고 평화 정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시간이 계속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북한이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어떤 식의 생각을 21세기 생존과 발전 전략을 이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북한 김정은을 이해하는 어떤 상당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련이 멸망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북한이 이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거기에서 정치국 회의도 하고요. 거기에서 또 그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하면서 이제 정책 결정을 본격적으로 결정서를 채택하는 일들이 1991년에 벌어졌습니다. 소련이 언제 멸망했나요? 91년 12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런 게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걸 좀 들어보셔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략적 어떤 거기 디자인이라 할까? 이것은 소련이 멸망한 자리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에 대한 대항력으로 사용하면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에서 어떤 주체의 어떤 독립성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높은 수준의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목표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고 관계 정상화하고 경제협력에서 살아난다. ABCD 가나다라. 그것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네 가지 목표가 1, 2, 3, 4가 계속 반복돼요. 싱가포르, 북미 합의까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90년대 초반에 결정한 그것을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세워서 그걸 이행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전략 세워봤자, 우리 개인도 그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런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행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행을 해야 효과가 나서 생존하고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이행하기 위한 시도를 5번, 6번에 걸쳐서 하게 돼요. 여러분, 예컨대 91년 12월에 소련이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이 전략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한 달 후인 1992년 1월에 뉴욕에서 김용순, 아놀드 켄터 회담이 있었어요. 김용순은 여러분 당시에 이제 대남 담당이 아니고 당시는 국제비서였어요. 바로 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고 바로 오른팔이죠. 그러고 이제 아놀드 켄터는 미 국무성에서 랭킹 넘버 3 외교차관, 정무차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두 사람이 뉴욕에서 비밀회담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김용순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92년 1월이에요. 아놀드 켄터가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왜요? 왜요? 아니,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멸망한 나라, 소련도 망했고 동굴아파도 다 망했는데 저 나라 곧 망할 텐데 왜 미국이 주고받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조건들을 붙여버려요. 불가능한 조건들. 그래서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첫 번째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이행하려는 이 시도였어요. 그 뒤에 바로 제1차 핵위기인 1993년, 94년 똑같은 그겁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여러분 2000년 남북 6.15 공동선언 이후에 10월 달에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 방문하고 그 이후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서 이제 양국의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예컨대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북미 관계 수립.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비핵화, 그 다음에 종전 무슨 평화 체제 이런 게 경제 협력 다 이 고구마처럼 이렇게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그런 게 어느 하나에 다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2차 북핵위기로 하는 여러분 육자회담 생각나시죠? 그때 2005년 9.19 공동성명.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013년 3, 4월에 제가 거기 제1차 핵 전쟁 위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미국한테 제안을 하는 6.16 제안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체화하지 않았지만은 당시 그때까지 나온 북한의 성명 중에서 왜 핵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조건 하에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제가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클리어하고 가장 아주 컴팩트하게 나온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부터 김정은이 6번째로 지금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의 생존과 발전의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 평화 대전환을 북한 나름대로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은 북한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하고 잘 안 되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미국하고 굿바이 할 수 있는가? 북한이 못해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옆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대항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강대국 정치를 이미 냉전 시대에 북한은 해온 나라예요. 소련과 중국을
같이 강대국 정책, 균형 정책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경쟁적으로 구애를 받는 정책,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정책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나라예요. 그게 전략이, 균형 정책의 전략이라는 게. 그걸 소련이 망하자 그 자리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중국을 균형 정책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미국하고 관계밖에 우리 외교가 강대국 정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균형 정책이란 말이 하나 어떤 아이디어와 컨셉으로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쓴 최초로 정치인이 선거 공약에 썼는데 누군 줄 아세요? 박근혜 후보예요. 아마 그걸 이렇게 민주당이란 이런 쪽에 썼으면은 또 이게 아주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그때 여러분 거기 중국에 가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균형 정책을 써야 됐다. 그 생각은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계속 중국이 더 부상하면서 결국은 균형 정책은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선택지, 어떤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선택지가 아니고요.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나중에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북한이 2월 달에 결렬이 되고 4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김정은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장기성을 띈 관계로 정리를 해요. 미국과 관계를 끊어버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이 사람들이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그래가지고 김정은은 자기 시대를 제대로 한번 폼나게 인민생활 향상을 시키면서 소위 경제를 살리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교적인 공간을 또 균형 정책을 미국과 중국을 이용을 하면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10분만 더 쓸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과 미국의 온갖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지금 현재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싱가포르 합의, 하노이 회담까지 한 협상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목표가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지요. 비핵화. 아직 미사일 문제는 그 하노이에서 요구만 하고 그것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핵을 없애는데 누구 핵을 없애는 거예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거잖아요. 미국 핵을 없애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ICBM 능력을 없애는데 누구 ICBM 능력을 없애요? 북한의 것이지 미국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북미 간의 협상의 목적은 아주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당연히 이 비대칭성을 느끼죠. 그러면서 당연히 심리가 어떻겠어요? 협상을 임하는 심리가 굉장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죠. 방어적으로. 잘못 말려두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좋아. 싱가포르에서도 그 4가지를 주고받기를 했는데 비핵화 하겠다. 그런데 대신 정전체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에서 이제 거기 PW, POW 등등 이런 것 붙어 있지만은 이것을 주고받기 하는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해 나갈 때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동시 행동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주고받기를 균형적으로 하고 이 4가지를 단계별로 하는데 매 단계별마다 서로 동시 행동적으로 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동시행동적으로 어느 일방이 어느 하나를 먼저 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동시행동적으로 해서 또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모든 그 주고받기 하는 것을 다 이제 주고받기가 완전하게 끝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평화정착이 되고 이제 북미관계 정상화가 되고 이제 종전선언도 물론 다 초기에 이루어지고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협력도 해서 이제 서로 이익을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항상 주장이 해온 게 그거고 미국은 너희들을 못 믿겠으니까 우선 먼저 핵을 포기하라. 선핵 포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와요.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하면서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번 합의가 참 잘 됐는데 정확하게 김정은 말은 모릅니다만은 그 내용은 이제 동시행동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하고 기뻐했어요. 말 대 말 합의인데 그리고 그것을 행동 대 행동으로 이제 이행을 해 나가는데 동시행동적으로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행 자체도 아무리 합의해봤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했단 말은 말 대 말이고 뭐고 간에 이미 북한이 요구해온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끝나고 나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 이런 실무회담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비핵화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약속한 4가지를 이행하는 우리가 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균형적으로 하고 단계적 동시행동적으로 해야지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먹히질 않아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비핵화 약속했는데 또 시간 벌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막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게 그러니까 싱가포르 끝나고 그의 여름은 아주 엉망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9월 달에 트럼프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안 되겠다. pompeo고 보니까 몇 개 가지고는 안 되겠고 너하고 나하고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앞두고 이것을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고 한반도 전쟁을 하지 않았고 이게 핵 문제를 해결했다 얼마나 큰 업적이에요. 더구나 워싱턴에서는 너는 비즈니스만 했지 결국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고 계속 비난을 해왔고 나중에 싱가포르 할 때도 그 우려를 엄청나게 했고 하노이 앞에서도 계속 그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그렇게 우려를 아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좋다 우리 회담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또 폼페이오를 보내고 그때 이제 김정은이 영변 그 이상도 내가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19년 1월 달에 김영철이 백악관에 가서 여러분 거기 갑자기 아주 큰 그 김정은 친서 종이로 전달하는 그거 생각나시죠? 그 깜빡 잊어가지고 또 나중에 급히 가서 가져와가지고 전달한 그때입니다. 그때 이 김영철이 바로 그 단계적 동시행동적을 그것을 이야기를 강력히 해요. 김정은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트럼프가 받아요 그것을. 여러분 트럼프가 받습니다. 나중에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하고 서로 이렇게 친서를 하는데 김정은이 너무 잘 됐다고 회담이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17년 제2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거죠. 2019년 1월 달에 여러분 국무성의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 1월 달에 김영철 폼페이오 거기 면담에서 한 대화록의 합의에 그 비공식적 합의에 기초를 둬가지고 제2차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그 발표문의 어떤 초안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거의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태 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1월 13일 날. 거기에 내용이
깜짝 놀라울 정도로 이게 존 볼튼이라든지 백악관 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동시행동적,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행동적이란 표현은 쓰질 않지만은 그 내용을 쫙 발표를 해요. 저도 아주 충격을 받고, 야, 이게 뭐 잘된 모양이다. 너무 잘됐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은 존 볼튼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된, 아니, 스티브 비건이 김영철이가 백악관에 와서 이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을 설득시켜가지고 합의를 보고 간 그 내용, 북한이 주장한 내용을 다 받아들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게 쇼크를 받으면서 그 폼페이오 등등 옆에 있는 그런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마이클 펜스 부통령 해가지고 이것을 뒤집기 시작을 하는 노력을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이 특별 브리핑을 해요. 트럼프한테. 그러면서 이게 다 잘못되고 북한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짧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인가. 그러면서 1980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거기 핵을 감축하는 전략 핵무기 감축하는 그런 회담을 하는 유명한 1980년 레이캬비크 회담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이 걸어 나와버려요. 회담하다가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고르바초프가 많은 양보를 해요. 그걸 꺼내가지고 이 존 볼튼이 트럼프한테 레이캬비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 나가버리는 옵션이 이게 여러 옵션 중에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는 걸 설득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3가지 시나리오예요. 빅딜, 여러분 그때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빅딜, 스몰딜, 걸어나가기. 그런데 그 셋 중에서 빅딜은 뭐냐? 북한이 핵과 핵무기, 화생방 무기, 그 다음에 온갖 이 탄도미사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면은 미국이 제재도 해주고 싱가포르에서 주고받기로 한 그런 평화처지 등등 다를 해준다라는 안이에요, 소위. 그런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다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서로 신뢰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서로 협상의 그동안의 내용이 그리고 또 앞으로 할 협상이라는 게 북한 핵을 없애는 거지 미국 핵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북한 미사일을 없애는 거지 미국의 미사일을 없애는 것이 아닌 걸 뻔히 다 그런 맥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북한이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그만두다? 미사일 ICBM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이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스몰 딜.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서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미국이 이것도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합의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단계에서 북한은 뭐 비핵화에 대해서 뭘 좀 내놓고 미국은 뭐 경제 제재 같은 걸 좀 일부 풀어줘야 되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전역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스몰 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북한이 협상에 나온 싱가포르 협상에 나온 이유는 강력한 최대의 압력, 군사적인 압력, 제재의 압력 때문에 손들고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질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이렇게 이걸로 쓰고 대항력으로 쓰고 미국과 ABCD 이렇게 주고받게 하고 핵을 포기하고 주한미군 주둔 공식적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믿질 않아요. 그것을 6번째 지금 하는 맥락 속에서 하고 있다 해도 믿질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 워싱턴에 가서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스몰 딜이 미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한 게 뭐냐면 걸어 나오기예요. 이미 레이캬비키에서 80년대 성공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회담을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담 시작한 날 호텔에서 자고, 또 호텔에서,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만은, 그때 워싱턴에서 의회에서 마이클 코엔이라고 이 개인 변호사가 온갖 그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뭐 레이시즘하고 탈법하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막 트럼프를 폭로하게 했던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그걸 보느라고 밤새내 그것만 보고요. 예비 회담도 서로 같이 모여서 않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회담도 없이 그냥 이제 타고 회담장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요. 1, 2, 3 해가지고 그래 3번 걸어 나오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발표할 거냐, 이것을 또 미리 준비를 해요. 폼페오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발표하는 게 좋겠다, 언론한테는. 여러분, 모든 게 언론에 어떤 점수를 따는 게 더 좋은 것인가. 북한한테 양보했다면 요거도 먹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북한한테 양보하지 않고 걸어 나와 버렸다. 그래서 미국 국익을 보존했다 하고 나중에 막 뭐 존 볼튼, 마이크 폼페오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노이에 있었어요, 당시에. 하노이에 이제 언론에서 많은 기자들이 보도를 하지만은 그 정확한 어떤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용어 자체에 대해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 외신 그 제가 상황이 생기면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로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성공하리라고 봤어요, 하노이가. 왜냐하면은 스티브 비건이 그런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가 27일, 28일인데 2월 27일, 28일인데 23일인가 4일날 스탠포드에서 거기 CIA 코리아 센터 센터장이라고 하는 앤드루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CIA를 떠나고 나서 최초로 거기서 연설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캘리포니아에 AI 인공지능 띵크탱크 회의가 있었어요. 세종연구 소장할 때. 거기 이 자연과학 기술 쪽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미 이 사회과학 쪽 띵크탱크들도 벌써 AI가 미치는 영향에 미국, 유럽은 전부 다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을 하는 셈이고요. 여러분 AI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회의를 끝났는데 그 앤드루 킴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했어요. 지금 하노이 회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썼던 표현이 more productive. 싱가포르보다 more productive 할 것이라,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며칠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사들 와서 다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거기 와 있었어요, 특파원들이. 그래서 잘 될 걸로 생각하고 하노이에서 했는데 뭘 제가 몰랐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존 볼튼이 트럼프를 뒤집어 버린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김정은도 모르고 우리 정부도 모른 거예요. 그러고 당한 거예요, 다들. 나중에 하노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한 그런 표는 정부는 잘 않지만 그 배신감이랄까 잘 되고 있는 걸 마지막 뒤집은 것에 대해서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배신감 말할 수 없고 또 남한에 대한 또 신뢰도 상실되는 상황, 이런 모든 것이 하노이다. 그래서 하노이 청과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런데 미국하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6월 30일 날 여러분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을 잠깐 하잖아요. 그때 김정은이 한 50분 정도 회담 중에 한 거의 40분을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은 한미합동군사훈련 그걸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제재 해제도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8월 달에 들어서 옛날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랑 그거 이름 달라지고 이제 규모가 축소된 그것을 한미연합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8월 10일자 편지를 보냈던 모든 친서 중에서 가장 길고 아주 속속들이 자기 자신의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렇게 나는 최소한도로 6월 30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미의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 뭐하냐 말이지 그거. 그래서 나중에 10월에 이제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존 볼튼을 아웃시키고요. 뭔가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실무회담을 트럼프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보고 별 변한 게 없다 해서 그냥 철수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회담이 되지 않는.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트럼프 목적은 딱 간단하죠.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다 보니까 제일로 이제 두려움이 뭐냐면은 선거는 다가오고 선거 기간 중에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교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하잖아요. 가능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대화와 협상을 하는 동안은 상대방이 도발하지 않거든요. 내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을 하지 않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서로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최대치는 아니지만 중간치에서 그래도 핵심 이익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미니멈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달리 표현하면은 내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달리 말하자면은 내 이익을 상대방이 침해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통제 메커니즘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외교 과정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이제 회담이 다 끝나고 결렬되다 보니까 뭐가 두려워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제 마음대로 쏴버리면은 그러면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말이지 여태껏 전쟁 없었단 말이지. 오바마가 다 전쟁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전쟁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느냐, 핵실험 없었지 않았느냐, ICBM 없었지 않았느냐. 이게 내 공이다 하고 있는데 그 디펜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뭔가 통제 메커니즘을 계속 씌워놔야 되는 게 트럼프로서는 최대의 목표지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말로써 김정은은 훌륭하고 우리 관계는 좋고 나는 믿고 뭐 하면서 계속 립서비스를 통해서 통제 메커니즘 씌우는 거예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하지 않도록요. 그러다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제 6월 10일 날 그때 이제 싱가포르 1주년 되니까 이제 더구나 김정은이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뭔가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편지를 사실은 먼저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합의를 해서 통제 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씌우려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실무회담이에요. 실무회담이 계속 해가지고 대통령 재선 때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양보할 건 없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8월 달에 들어가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해버리니까 이제 실무회담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이 이렇게 되면서 10월 달에 실무회담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트럼프한테? 통제 메커니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일 관계도요, 대화를 안 해버린다? 기분 좋다 말이죠. 나쁜 놈들. 통제 메커니즘이 없다는 뜻이에요. 협상이 없다? 합의가 없다? 여러분,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줘버려가지고 그 사람들 교과서 바꿔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애들한테 교육시키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앞으로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돼서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에 들어가고요. 김정은은 2월 달인가 1월 달에 가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를 해요. 그러고 나서 2000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되는데
바이든이 선거 중에 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서로 뭐 선거 중이다 보니까 특히 그랬겠죠. 또 이 사람 생각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히틀러하고 비교를 될 수 있는 김정은을 그런 식으로 발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멍둥이 뭐 개 무슨 북한이 바이든에 대해서 늑다리 미치광이 그 트럼프에 옛날 썼던 표현을 그대로 선거 중에 썼거든요. 선거에서 이겼다는 보도도 않고요. 출범해도 축하도 안 하고 이제 바이든 정부를 맞은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사람들이 오바마 사람들이잖아요. 오바마의 이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벗어나지 못하고, 또 트럼프가 했던 어떤 그런 거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기술적으로 두 가지를 합한 중간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calibrated 무슨 practical approach to diplomacy라는 이제 그런 것을 내놓는데, 거기에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 그걸 그러니까 외교 위주로 하겠다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사실은 달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제재를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해서 북한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북한 입장에서는 다 대화를 이렇게 시작할 어떤 인센티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5월 달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까 그 세 가지도 거기에 이야기를 같이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표현이냐면은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한미 양국이 인 락스텝이라는 표현으로 협력을 한다라고 나와요. 락스텝이나 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아실 수가 없죠. 락이라는 것은 자물쇠예요. 스텝은 걸어가는 발걸음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발 서로 이쪽 사람 오른쪽 발하고 저쪽 사람 왼쪽 발에. 그래버리면 어때요? 걸어가면서 딱딱 맞춰서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자율성이 없는 대북 정책에서 딱 맞춰서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락스텝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영어 표현을 제가 쓰자면은 closely cooperate 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계속 써와요. 우리 정부가 한미 합동, 한미 공동 성명을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요? 최소한도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계속 썼어요. 그 전에는 제가 보질 않아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인이다 하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 표현은 내가 국민들한테 설득을 못 시킨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closely cooperate라는 뜻으로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서로 협력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 이제 임기 얼마 안 두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종전선언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미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했냐면은 싱가포르 합의 때도 했고요. 하노이에서도 다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 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이 공동 합의문이 안 나와 보니까 그것도 그냥 합의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라도 어떻게 좀 뭘 놓치지 말고 해보자, 가장 쉬운 것 이런 것을 했는데, 여러분, 종전선언 이렇게 하니까 미국 장성들이 미국에서 회의를 최근에 하면서 대담을 하면서 한 이야기, 해리 해리슨 거기 태평양 사령관 했던 분, 여기 주한 대사 했던 분 같아요. 어떤 발언을 하냐면은, 아니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정전협정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합동 군사훈련 계속 해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엊그제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하고 미국 쪽이 이제 문구까지 거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종전선언을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정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함이 상호조약 거기 파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걸로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직 답답하면 그거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은 국제정치, 힘의정치, 한미 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정부가 좀 더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평화는 권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는 권리다. 권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 주눅들 거 없어요. 평화는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 관련된 그런 가장 거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예요. 평화가 없이 전쟁 상황에 그런 적대상태로 여러분 잘 우리 살아왔습니다만 이게 삶입니까? 이게 지금 정쟁, 정체성 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를 권리로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평화 대전환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한테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기득권과 평화 이 현상 변화 추구 세력이 계속 싸우고, 또 강대국 정치에서 어떤 그 기득권, 군산복합체는 뭐 바이든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존재를 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기득권이잖아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학계, 언론계, 정치계, 정부, 백악관 정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기득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반도에서 이렇게 하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게 이제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 정체성, 적대 정체성이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국제 관계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2017년 핵전쟁 위기를 경험을 하고 그 엄중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핵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평화는 시작됐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억지력을 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아까 거기 커피 작전에서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북한을 공격을 함으로써 일거에 제압을 해서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이 미국 본토에 주는 위협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북한의 핵 보복력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결국은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싱가포르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싱가포르 이후에는 미 국방부가 어떤 발표를 하잖아요. 발언을 하면은 북한한테 우리는 그 위협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쑥 들어가고 없고요. 우리는 국무부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국방부 정책이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단지 전직 장군이라든지 전직 관료들이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평화 대전진을 하고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고요. 미국도 북한의 저 위협을 끝까지 그렇게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그걸 정리를 다는 못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문식 목사님이 설교 때 다른 여러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 칼 바르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미래, 결국은 이 믿음은 우리 소망의 실상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런데 영어로는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것, hope for,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sure of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certain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faith라는 게 믿음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걸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실한 그 소망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를 재구성해서 우리가 현재에서 그 미래를 그런 소망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 과정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가 들어와 가지고 미래의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들어와서 현재가 재구성되면 단순한 현재, 어려움만 있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이뤄낼 일들이 벌써 여기에 내재적으로 들어와서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